문성묵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연구위원 그리고 이광윤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북한이 바뀐 건가요? 아니면 바뀐 것처럼 보이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바뀌었죠.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그 언행이 달라졌기 때문에 분명히 바뀌었는데 네. 그것이 정말 속까지 바뀌었는지는 그건 앞으로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하. 일단 앞에 언급이 나왔습니다만 이번 어제 있었던 회담에서 북한이 과연 우리가 제안한 날짜를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이었는데 그렇죠. 우리 날짜도 받았고 또 장소도 우리가 얘기했던 금강산 호텔, 외금강 호텔 그래서 다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려했던 다른 사안을 연계시키지 않았다고 하는 점 그런 것들이 분명히 우리의 예측과는 다른 부분을 보여준 것인데 아하. 그러면 그 속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그렇죠. 것인데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에는 북한이 그동안 신년사와 중대 제안을 통해서 남북관계 개선을 언급했고 우리와 국제사회는 행동으로 보여라라고 하는 걸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아마 지금으로서는 북한으로서는 자기들의 말을 행동으로 보여야 하는 그런 부담이 있고 두 번째는 결국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자기들의 필요한 그 필요들 경제적 실리, 또 내부적인 문제 해결, 또 중국, 미국과의 관계 개선, 여러 가지의 목적들을 같이 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요즘 정치권에서도 네. 이 통일 관련된 기구들 설치하자 이런 얘기가 그렇습니다. 한참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이런 분위기하고 혹시 좀 연관이 돼 있을까요? 북한의 변화. 연관 당연히 돼 있겠죠. 일단 작년 1년 동안 대한민국 정치를 온통 짓눌렀던 몇 네. 가지 이슈들. 그렇죠. 네. 너무 길었고 소모적이었고 정쟁이었고 해결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네. 여야 모두 그 국면에서 탈출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아하. 개헌과 통일이 아무래도 주요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크죠. 네. 특히 통일 부분은 지금 동북아 국제 질서가 대단히 미묘한 거 아닙니까? 네. 중국과 일본이 초강경 대치를 하고 있고 그렇죠. 우리도 그것의 직접적 영향권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 미국과 중국은 북핵을 놓고는 이해관계가 같지만 이익이 같지만 동북아 중국과 일본의 다툼에 대해서는 또 견해가 대단히 다르단 말이죠. 네.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올 초 신년사에서 통일 대박론이라는 걸 그렇죠. 제기했어요. 물론 그거 가지고 뭐 용어상 뭐 조금 이론이 있긴 했습니다만 이것은 옮겨갈 수밖에 없는 주제이긴 하고 대정부 질문 시정연설에서도 네네. 여야 대표에서 황우여, 김한길 대표 모두 통일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네. 두 사람이 흡수 통일이냐 아니냐 이런 거 가지고 조금의 견해 차이는 당연해 보이는 것이고요. 네. 어쨌거나 대통령이 제기했던 통일 대박론에 대해서 새누리당에서는 네. 실무적으로 뒷받침하자는 차원에서 한민족, 한반도 경영 차원에서 이제 얘기를 기구를 하나 만들자는 것이고 네. 일단 정치권에서 이게 공식적인 테이블에 올랐다는 것만으로 아하. 논의의 물꼬가 터진 것이니까 예. 그리고 통일은 항상 메인 이슈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선거 국면과는 별도로 이 채널은 계속될 것 같고 네. 남북 간의 대화의 장이 공식적으로 열렸다. 될까 말까 하는 거 1년 허비였는데 이제 됐다는 것은 큰 변화이죠.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명박 정부 이래 쭉 견지해오던 5.24 대북 동결 제재 조치 이런 것들도 대화 테이블에 올려서 아하. 일정 부분 완화의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금강산 북한 쪽에서 원하는 금강산 관광 문제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좀 풀릴 수 있다는. 당연히 함께 논의가 되겠죠. 예. 그동안 북한은 금강산 관광 재개나 또는 비료 식량 지원 이것을 이산가족 상봉 때 늘 연계 조건으로 제시를 해왔는데 네. 예.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아무런 조건 없이 일사천리로 4시간 만에 딱 이루어진 거 아니겠어요? 네. 예. 물론 작년에 자기들이 이산가족 재회를 불과 나흘 앞두고 일방적으로 틀어버리는 거에 대한 좀 부담도 컸겠죠. 그런데 북핵 문제가 어차피 올 중하반기 들어서면은 육자회담이니 뭐니 그래서 글로벌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눈앞에 두고도 대화 국면을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이니셔티브를 쥐기 위해서라도 네. 대화 국면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지금 금강산 관광 문제도 있고 회담의 이산상봉이 실제로 성사된 이후에는 뭐 식량, 비료 지원 문제도 논의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어제 우리 이덕행 수석 대표가 나와서 브리핑을 하면서 이번 상봉이 끝나면 후속 실무회담을 계속 하기로 네. 그렇게 합의가 됐기 때문에 네. 막 후속 실무회담이 되면 북한이 자기들이 이러저러한 문제들을 연계시키지 않고 이렇게 성의를 보였으니
남쪽도 이제는 우리의 관심사에 대해서 성의를 보여라. 예. 금방 말씀하셨듯이 북한의 지금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금강산 관광의 재개거든요. 네. 어제 수석 대표가 춘풍이 불어오도록 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금강산 관광도 재개하고 그동안 막혀 있었던 오이사 조치 문제도 뭔가 풀어줬으면 좋겠다. 오이사 조치라고 하는 것이 추가적인 남북 교류 협력을 확대하는 가장 큰 지금 이 북한으로 봤을 때는 장애물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뛰어넘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후속 실무회담이 열리고 적십자 회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작년 6월 달에 북한이 당국 간 회담을 제의했고 그때 수석 대표의 경 문제로 무산됐던 예. 그런 당국 간 회담 다시 말하면 모든 사안들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보다 높은 급의 당국 간 회담으로 이어져서 인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남북 현안 문제들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네. 역시 우리로서도 오이사 조치가 해결이 되려면 천안함 연평 포격 도발 관련된 그렇죠. 북한의 성의 있는 조치와 재발 방지 조치 이런 것들이 같이 이어져서 정말 우리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정착시키는 네. 그런 어떤 계기로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혹시 그렇게 기류가 좀 더 이렇게 풀리다 보면은 사실 박근혜 대통령도 올 초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남북 정상회담까지도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바로 되기는 아마 쉽지 않을 텐데 네. 역시 우리 대통령께서도 정상회담을 못할 이유는 없지만 정상회담을 할 만한 그런 여건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역시 정상회담이 되려면 남북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역시 그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바로 핵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당국 간 회담이라든지 우리 저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 다시 말하면 육자회담의 재개 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여건이 됐을 때 예. 역시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나 봅니다. 네. 물론 이번 이슈를 조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이 정치권의 논의 테이블에 통일이라는 게 올라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걸 정쟁의 차원에서 다뤄서는 안 될 것 같기는 네, 합니다. 근데 맞습니다.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보는 이 지금 통일기구 설치, 근데 약간 좀 시각차가 있긴 있죠. 있죠. 우선 민주당은 어제 김한길 대표가 시정연설에서 명시적으로 밝혔지만 흡수 통일에는 반대한다라고 명확히 천명하지 않았습니까? 예. 흡수 통일, 쉽게 말하면 북한 체제 붕괴를 전제로 한 우리가 위주가 된, 우리가 주도권을 쥔 통일을 말하는 것일 텐데 사실 흡수 통일이라 함은 북한의 어떤 내부의 급변 사태 조짐 이런 것을 염두에 둔 전제로 했을 때의 말이기 때문에 대화 국면에서는 상대를 자극할 우려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새누리당이 공개적으로 흡수 통일하자 뭐 이런 건 아니에요. 다만 통일 대박이라는 것을 한민족 공동체의 공존과 경제 이익 차원에서 그러니까 통일 이후에 한국이 얻을 수 있는 이를테면 유라시아로의 진출이라거나 그다음에 대양 세력과 해양 세력 사이에서의 균형추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국익, 그다음에 그동안 소모적으로 퍼부어야 했던 남북한이 군비 이런 것들의 축소에 따른 간접적 이익 이런 걸 모두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양측이 통일 문제를 정략으로 접근해서는 오히려 길게 봐서는 당연히 마이너스 요인이 될 거고요. 다만 북한 인권법을 둘러싸고는 조금 의사소통 내지는 뭐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접근 방법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선 지원이냐 후 지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만 그 점도 그게 무슨 파행의 요소로까지 갈 것 같지는 않고요. 남북 대화의 진척 협상과 궤를 좀 같이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네. 한국 정치권에서도 물론 통일 문제가 논의가 되고 네. 있지만 우리나라 밖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얼마 전에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중국과 통일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었고요. 혹시 중국, 미국, 우리나라 이렇게 협의 채널이 가동이 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통일 문제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그런 민감한 문제를 공개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채널화시키기는 힘들겠죠. 예. 그건 결정적인 국면에 이르르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겠지만
원래 외교 채널이라는 게 수면 하에서 움직이는 건데 어제 그저께인가요?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이 독일에서 이런 발언했죠. 지금 현재의 동북아 국제 질서는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직전에 유럽과도 같다. 그러니까 대단히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고 미국의 대외정책 관장하는 캐리, 아베 정권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 표명 어제 저녁 한국 시간 오늘 새벽에 하지 않았었습니까? 저는 북핵 문제를 다뤄나가는 데 있어서 미국과 중국이 이해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북핵의 당사자가 남북한, 그다음에 미국, 중국, 그리고 일본, 러시아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그게 육자회담 멤버이기도 했고 육자회담이 언제 다시 리스타트 할지는 아직은 예단치 어렵되 저는 근본적으로 그리 가는데 큰 지장은 없어 보이고 그때까지는 미국, 중국 간 채널 따로 미국과 한미는 원래 군사 동맹이니까 그 과정은 유지가 되면서 단지 문제는 일본의 보수 우익의 급격화된 우경화가 어떤 긴장 상태 또는 일부 국지적 군사 도발이 만약에 유발이 된다면 그것은 대단히 큰 아주 위험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핸들링하는데 미국과 중국이 나서지 않을까. 그 전체적인 구도 아래서 남북한 체제도 따라갈 것으로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캐리 장관의 그 미국과 중국 간의 통일 문제 협의. 역시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의 관심은 북한 내부가 이제 불안정하다. 다시 말하면 장성택이 처형되고 또 작년에 북한이 보인 행태를 보면은 이 핵실험 또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개성공단을 또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이런 일련의 행태들이 보면 북한의 이 김정은의 리더십은 굉장히 불안하다. 우리 미 태평양 사령관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불안하다. 따라서 북한 내부의 상황이 급변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도 심양 군구에 있는 대규모의 병력을 백두산에 시켜놓고 상당히 오랜 동안 훈련을 했단 말이죠. 이것은 뭐냐면 북한 내부의 급변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이 중국에게 미칠 영향들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런 급변 상황이 나왔을 때 이 북한 내부의 급변 상황이 한반도의 정세, 남북 간의 어떤 군사적 충돌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어떤 갈등 구조를 엮어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의 급변 상황이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 그럴 경우에 미국과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하고 그것이 갈등과 충돌로 가지 않고 역시 안정화 방향으로 가고 그것이 결국 우리 한국이 바라는 통일적으로 이어지면 가장 좋은 거겠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부도 윤병세 장관이 미국에 가서 존 캐리 장관과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앞으로 긴밀하게 논의하자라고 하는 합의를 했고 역시 우리는 중국과도 그런 협의를 해야 되고 앞으로 기회가 되면 일본과 러시아와도 함께해서 역시 한반도의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통일의 대박이라고 하는 것이 말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내부의 준비와 국제사회와의 협조와 외교적인 노력 그런 것들이 같이 합쳐졌을 때 우리 90년대 독일의 통일과 같이 그 통일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게요. 여전히 북한 핵 문제가 있고 최근에 동창리에서 미사일 발사 기지를 확장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위기가 여전한 가운데 우리 정부 어떤 식으로 이 외교적인 해법을 찾아야 될까요? 사실 이번 이산가족 상봉에 전격적으로 응한 거 남북대화 40년 역사상 대단히 이례적이죠. 제 기억으로는 아마 한미 군사 합동 훈련이 치러지는 기간에 남북 간의 어떤 회담, 뭐 이산가족이 됐건 경협이 됐건 뭐 처음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김정은 제1비서가 왜 이렇게 파격적인 결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 저는 북한의 지금 3대째 이어지는 권력 세습의 대별 특징을 보자면 김일성 주석은 북한 건국했고 건국 초기에 경제 건설 및 국가 건설 그리고 주체 사상을 정립시켜서 사상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북한식 공산주의 건설에 매진했고 그 뒤를 이었던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은 그 재임 기간 중에 핵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질적 핵 보유국이 됐고 그리고 군사적인 면에서 대단히 강국으로 올라섰죠. 우주 항공 기술도 발전했고 그렇게 해서 세 번째 손자인 김정은 이 젊은 지도자가 들어섰는데 말씀하셨다시피 북한 내부 정경은 대단히 유동적인 거 아닙니까? 그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경제 건설을 통한 내부 안정밖에 없습니다. 즉 인민 생활의 질 향상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를 안정시켜야 되겠고 우리 정부로서도 그것을 마다할 아무런 이유는 없는 것이죠. 다만 김정은도 올해 초에 농업을 활성화하겠다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민주당이 북한 인권법 및 민생법의 그 농업 얘기도 하고 있는 게 바로 그 대목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최소한의 보장이나 언질 없이 갑자기 대화 테이블로 나선다는 것. 즉 항공모함이 한번 이렇게 선회를 할 때는 이렇게 선회 반경이 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선회의 이유와 명분도 있어야 하는 것이고 네. 그런 점에서 북한이 대내외적으로 그다음에 남한과 미국이나 중국, 일본 등 세계를 향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계속 보내야 한다. 네. 근데 일단 올해 신년사부터 그런 기조는 이어가고 있다고 보고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이명박 정부와는 다른 대북 통일 정책으로 내세웠고 네. 작년 1년간 사실 진전이 없었지 않습니까? 네. 집권 2년 차는 모든 게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이것의 쇄신을 위해서라도 일단은 적극적으로 응한다. 다만 북한의 기본적인 자세가 변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관찰과 이런 건 필요하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